1강 퍼셉트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책을 보시면 1장이 파이썬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매우 요약적이어가지고 이번에 파이썬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우리 책의 1장을 보셔도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반면에 뭐 한 학기 동안 파이썬을 수강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기초적이어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 따로 진도를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 2장 퍼셉트론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PPT를 보시면 심상치가 않죠. 지금 이 수업이 생물학 수업인지 뉴로사이언스 수업인지 싶으실 텐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야 할 게 뭐냐면은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인공신경망이죠. 아티피셜 인공 뉴럴 신경 네트워크 망이에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이제 생물학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아티피셜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모방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뉴런의 작동 원리를 처음에 이제 이해를 해야지 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가 과연 뉴럴 네트워크에 뭘 모방해서 만든 건지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인데, 먼저 이 뉴럴 네트워크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알아보죠.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딱 만졌을 때, 부드럽다, 차갑다, 뜨겁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을 가지게 되는 그 작동 원리가 뭐냐면, 만졌을 때 전기 신호가 뉴럴 네트워크를 타고, 이제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척추나 아니면 뇌까지 이제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볼 때도 역시 빨갛다, 파랗다 이런 감각을 느끼는 것도 빛이 눈의 망막을 일단 통과한 다음에 전기 신호가 뉴럴 네트워크를 타고 뇌까지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 이제 구성 요소를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덴드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덴드라이트. 이 뉴런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뉴런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뉴런들로부터 전기 신호를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근데 그냥 받아들이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연결 부위에 이 시냅스 간극이라는 게 있어요. 이 뉴런으로부터 전기 신호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시냅스 간극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기 신호의 세기를 재조정하는 역할을 해요. 이 주위에 이제 뉴런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그래서 전기 신호들이 여러 군데서 막 들어올 텐데 그게 시냅스를 거치면서 세기가 재조정되고 그러면서 여기 나 있는 이제 셀바디, 다른 말로는 이제 이 소마에서 이 전기 신호들이 전부 합쳐져요. 그리고 그 합쳐진 전기 신호가 다시 이제 이웃 뉴런으로 이 액슨을 타고 전달이 되는데 그냥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계값이 있어가지고 전기 신호의 세기, 그러니까 그게 그 인계값을 넘어야만 이웃 뉴런으로 전달이 되고 넘지 않으면 전기 신호가 그냥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죽지 않고 이제 전이가 일정 이상이 돼서 죽지 않고 이제 넘어갔다고 이제 이웃 뉴런으로 전달이 된다고 합시다. 그럼 이웃 뉴런이 옆에 동네에 있는 뉴런인데 이제 받아들이는 곳은 역시 덴드라이트예요. 역시 사이에는 시냅스라는 게 있어서 전기 신호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세기가 다시 재조정돼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제 받아들일 텐데 받아들여진 전기 신호들은 요 셀바디에서 합쳐질 거고 다시 액슨을 타고 이웃 뉴런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냥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전이가 일정 이상이 돼야만 전달이 되고 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전기 신호가 손끝에서부터 우리의 척추나 뇌까지 전달이 돼서 우리가 뜨겁다, 차갑다 이런 걸 다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기 신호 전달 과정에 이제 적절한 비유가 옛날에 우리가 썼던 이게 봉화 시스템이에요. 봉화 시스템. 그러니까 변방에서 중앙의 조정까지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조선시대 이제 봉화를 많이 썼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산이 많아서 봉화를 많이 썼는데 그 산에는 위에 이제 봉화대가 있겠죠. 낮에는 이제 연기를 피웠고 밤에는 불을 밝혔다고 해요.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고 이 위에
뭐 연기를 피우던가 불을 밝혔다고 쳐보죠. 그러면 이 산과 산 사이의 거리도 멀고 이제 뭐 안개도 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에서 요 산에서 뭐 연기의 양이 충분치가 않으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뭐 안개라든지 거리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연기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 이상이 넘어야지만 이 산에서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하고서 보고서는 뭐 다시 또 연기를 또 피우겠죠. 또 역시 이 산과 이 산이 거리가 멀고 뭐 그 안개도 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기의 양이 너무 적게 피우면 이 산에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의 임계값을 넘어야지만 이 산에서 보고서는 다시 연기를 피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산과 산 사이에 계속 이렇게 그 메시지가 전달이 돼가지고 이제 변방에서 중앙의 조정까지 메시지가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뉴럴 네트워크의 전달 과정하고 비슷한 거죠. 퍼셉트론은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이제 모델링해서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x1, x2, w1, w2, y 이건 다 실수예요. 실수고, 여기 x1과 x2는 들어오는 전기 신호의 세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x1이 1이고 x2가 2였다라고 하면은 이 두 번째 들어오는 전기 신호의 세기가 첫 번째 들어오는 전기 신호의 세기보다 2배 더 센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W1과 W2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말로는 가중치라고 하고 영어로는 weight라고 불러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뉴런의 작동 원리를 볼 때, 이 시냅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들어온 전기 신호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시냅스가 어떻게 하냐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기 신호의 세기를 재조정한다고 그랬죠. 들어오는 전기 신호의 세기를 재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W1과 W2, 이 가중치 W1과 W2가 딱 정확하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W1의 이 값이 0.5였다고 쳐보죠. 그러면 이 들어오는 전기 신호 X1에다 W1을 곱하거든요. 우리가 0.5라고 넣으면 0.5를 곱하겠죠. 다시 말해서 들어오는 전기 신호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절반으로 깎는다는 얘기예요. 만일에 W1의 그 값이 2였다고 쳐봅시다. 2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오는 전기 신호에다가 2를 곱한다는 얘기는 들어오는 전기 신호를 2배로 증폭시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가중치는 값이 작으면 들어오는 전기 신호를 굉장히 이렇게 감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값이 크면 들어오는 전기 신호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뉴런을 보면 이 소마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전기 신호, 재조정된 전기 신호를 전부 합친다고 했죠. 그래서 들어온 전기 신호를 이제 재조정한다는 얘기는 W1을 곱하고 또 X2에는 W2를 곱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해요. 이게 이제 소마에서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이 합쳐진 전기 신호가 X를 타고 이후 뉴런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냥 무작정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임계값이 있어서 그 임계값을 넘어야만 전달이 되고 넘지 않으면 전달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봉화 시스템이 그렇다고 그랬죠. 연기의 세기 또는 불의 밝기가 일정 이상이 돼야지만 저 멀리 있는 산에서 그걸 보고 다시 연기를 피우던가 불을 밝히던가 할 거예요. 중간에 막 사이에 안개가 많이 껴있고 뭐 거리고 멀고 하면 연기의 세기가 일정 이상이 안 되면 저 산에 저 넘어 있는 봉화대에서, 지금 내가 있는 봉화대에서 뭐 그 연기를 피웠는지 불을 밝혔는지를 알 수가 없고, 결국에는 전기 신호가 메시지가 이게 변방에서 올라오다가 중앙 정보까지 못 올라가고 그냥 중간에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게 이제 임계값 세타인데, 아마 스레드홀드에서 세타를 따온 것 같아요. 스레드홀드 문턱이죠. 이 문턱 세타를 넘으면 값이 1로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고, 넘지 않으면 0으로 전기 신호를 죽여버려라 라는 게, 요게 이제 퍼셉트론의 개념입니다. 뭐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모방해서 만들었죠. 핵심적인 부분 세 가지를 모방해서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시냅스에서 하는 역할, 전기 신호의 세기를 재조정한다라는 게 요 가중치를 곱해준다. 가중치가 작으면 작은 숫자를 곱해주니까 신호의 세기를 감소시키고, 가중치의 크기가 크면 큰 숫자를 곱하니까 들어오는 전기 신호를 증폭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소마에서 그런 제조적인 전기 신호를 합친다고 했는데, 이제 가중치를 곱한 것들을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온 유론을 X를 타고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될 때 그냥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인계값을 넘어야만 전달이 되고 넘지 않으면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걸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는 게 어떤 인계값 세타를 정해서 그 인계값을 넘으면 값이 1이고 넘지 않으면 0이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퍼셉트론을 이용을 해서 엔드 게이트를 구현하라 라는 거예요. 이 논리 게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전자공학과나 컴퓨터학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논리 게이트. 먼저 엔드 게이트를 볼게요. 엔드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고등학교 때 왜 엔드라는 그 논리, 진리표를 배우잖아요. 그 진리표가 어떻게 돼요? 두 명제 PQ가 있을 때 P and Q면 어떻게 돼? 뭐가 추루가 되냐면 P와 Q가 둘 다 추루일 때만 추루가 되고, 나머지 조합들은 뭐 하나라도 거짓이면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추루일 때만 추루가 되고, 나머지 조합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도체는 전류가 흐르는 거고, 부도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고, 반도체는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흐르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개념이에요. 반도체에서 전류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약속을 하기를 이진법과 약속을 해요. 전류가 흐른다를 1로 약속을 하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를 0으로 약속을 합니다. 이건 그냥 약속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약속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예, 1비트를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정보의 최소 저장 단위인데, 여기서 이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흐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흐르지 않을 때가 0이고 흐를 때가 1. 그러니까 정보가 몇 가지가 저장이 되냐면 1비트에는 정보가 2개가 저장이 됩니다. 2비트에는 정보가 몇 개가 저장이 될까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다, 흐른다,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흐른다, 흐른다 해서 전부 4개의 정보가 저장이 될 거예요. 1바이트는 8비트인데, 이거는 정보의 슬롯이 전부 8개가 있겠죠? 8개가 있어가지고, 담을 수 있는 정보가 0000, 0001, 0010, 0011, 뭐 쭉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1111 이렇게 되겠죠. 전부 몇 가지가 되겠냐면, 고등학교 때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시면, 이 슬롯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 1, 2가지잖아요. 또 여기도 0, 1, 2가지. 그래서 전부, 2가 전부 8개 곱해져서 256개의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이제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정보가 이런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는 전류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를 이지법상으로 1, 0으로 저장이 되고, 예를 들면 이제 1바이트 안에는 뭐 0000, 0001 뭐 등등 1까지 해서 전부 256개의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진리 값이라는 걸 배웠을 텐데, 또 이것도 약속이죠. 전류가 흐른다 1, 추루를 다 같은 걸로 약속을 해요. 이 대응 관계라고 하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0, 폴스를 전부 다 같은 걸로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맨 왼쪽은 하드웨어적인 개념이고, 가운데 거는 이진법 얘기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로직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 배운 AND, 그러니까 둘 다 추루일 때만 추루고 나머지 조합들에 대해서는 폴스다라는 요 AND 진리표를 갖다가 그대로 이제 이진법으로 번역을 하면 뭐 별거 아니죠. 추루를 1로 번역을 하고 폴스를 0으로 번역하면 이제 오른쪽과 같은 테이블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퍼셉트론으로 AND 게이트를 구현하라라는 거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우리가 퍼셉트론에 보면 우리가 결정해야 될 숫자가 전부 3가지가 있어요. 웨이트, W1, W2와 인계값, 세타죠. 이 숫자, 가중치 W1, W2와 인계값 세타 3개의 숫자를 잘 결정을 해가지고
AND, 그러니까 true를 집어넣으면 true가 되고, 나머지 조합들, true, false는 false가 되고, 뭐 false, true는 false가 되고, false, false는 false가 되게끔 W1, W2 세타를 결정을 하라라는 게 사실은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AND 게이트를 구현하라라는 문제의 정확한 뜻이에요. 아, 근데 여기서 true를 집어넣으면 여기 이 가중치를 곱해줘야 되는데, 참거짓에서 어떻게 그 가중치를 곱해주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약속하기를 어떻게 약속을 했어요? true하고 1은 같은 걸로 약속을 했잖아요. false하고 0은 같은 걸로 약속을 했고, 그래서 true를 집어넣어서 true가 나오도록 한다는 얘기는 1, 2를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true, false를 넣었을 때 false가 나오라는 얘기는 1, 0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라는 얘기죠. 0, 1을 집어넣으면 0, 0,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도록 W1, W2 세타를 결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그냥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답은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답 중에 하나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답은 요겁니다. 가중치를 0.5로 잡고 인계값을 0.7로 잡아라 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잡았냐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기하학적인 설명을 봐야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잡았나, 그리고 다른 값, 사실 답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른 값들도 그 기하학적인 설명을 이해를 해야지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 기하학적인 설명은 이제 나중에 하고, 일단 답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인 다음에 체크하는 걸 먼저 해보죠. 그래서 그 가중치가 0.5, 0.5로 잡았다는 얘기는 전기 신호가 true로 들어오면은 이게 약속하기를 뭐라, true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1이 들어오는 거예요. 11. 11이 들어와서 0.5, 0.5를 곱해요. 그리고 더하면 1이죠. 인계값 0.7을 넘었잖아요. 넘으면 그 다음으로 전기 신호를 1로 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true, false가 들어오면, true, false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1, 0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1에다 0.5 곱하고 0에다 0.5 곱해서 더하면은 0.5예요. 여기다 0.5 쓰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 인계값을 넘으면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값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1 아니면 0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0.5니까 인계값 0.7을 못 넘었죠.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이렇게 끊겨버리는 거예요. 아까 봉화 시스템으로 설명하면 저 너머 산에서 안개가 지금 많이 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그 연기를 너무 적게 피워서 그냥 못 보고 그냥 그 변방에서 온 메시지가 조주랑 조조까지 안 가고 이제 끊겨버리는 거죠. 그다음 이제 뭐 폴스 추루도 있는데 0, 1을 집어넣으면 이제 0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사실 대칭적인 수식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폴스가 들어오면 0, 0이 들어오면 0.5, 0.5 곱하면 0이 돼서 이게 인계값을 못 넘으니까 이제 죽어서 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조합이 다 나왔죠. AND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합이 뭐예요? true를 넣으면 true가 되고 나머지 조합들은 다 false가 나오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진법으로 얘기를 하면 1, 2를 집어넣으면 1이 되고 나머지 조합들에 대해서는 전부 0이 나오는 그런 W1, W2 세타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냐?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난드 게이트를 보겠습니다. 난드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건 아닌데 뭐 사실 별거는 아니에요. 난드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not and의 줄임말입니다. not and.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and는 어떻게 돼요? true만 true고 나머지 조합들은 false였잖아요. not and면 뭐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마지막에 not을 치워줘야 되겠죠. not을 치우면은 이제 true가 false로 바뀌고 나머지 세 개 조합들은 전부 true로 바뀔 거예요. 다시 말해서 true만 false고 나머지 조합들은 다 true다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한 약속, true는 1로 바꾸고 false는 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난드 게이트를 구현을 하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 W1, W2 그리고 세타를 우리가 잘 잡아서 우리가 원하는 조합, true만 넣었을 때만 false가 나오고 나머지 조합들에 대해서는 다 true가 나오게끔 그런 W1, W2 세타를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답을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AND를 할 때는 어떻게 잡았냐면 0.5, 0.5, 0.7로 잡았잖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다 곱해주면 됩니다. 왜 마이너스를 곱해주냐? 이것도 역시 기하학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고요. 지금 우리는 그냥 체크하는 것만 해볼게요. true가 들어오면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를 곱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더해요. 그럼 마이너스 1. 인계값이 마이너스 0.7이니까 못 넘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0.7보다 더 왼쪽에 있죠. 더 작죠. 수식선상에서 더 왼쪽에 있어요. 못 넘으니까 신호가 죽어버려서 0이 되는 거예요. 또 1, 0을 true, false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5를
1에다 곱하고 0에다 마이너스 0.5를 곱해서 더해보면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는 마이너스 0.7보다 수직선상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인계값을 넘었어요. 인계값을 넘으면 1이라고 전기신호를 쏘게 됩니다. 00을 집어넣으면 역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곱하면 0이 돼서 인계값 마이너스 0.7을 넘으니까 그 전기신호가 1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핵심이 AND에서 썼던 값들에다가 다 마이너스를 붙이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OR 게이트 보겠습니다. 이건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죠. OR 게이트는 P, AND, Q는 어떻게 돼요? 둘 다 true일 때만 true고 나머지 조합들에 대해서는 다 false인데 OR는 어떻게 돼요? 진리표 값이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true고 false가 나올 때는 둘 다 false일 때만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false일 때만 false고 나머지 조합들에 대해서는 전부 true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1과 0의 이진법 앞에서 했던 약속대로 이 진리 테이블을 바꿔주면 true를 1로 바꿔주고 false를 0으로 바꿔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역시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OR 게이트를 구현하라는 얘기는 W1, W2 세타를 잘 잡으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모티베이션이 있어요. 이거는 좀 모티베이션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AND를 잡았을 때는 AND 게이트를 구현할 때는 W1, W2 세타를 어떻게 잡았냐? 0.5, 0.5, 0.7로 잡았죠. 근데 AND와 OR를 비교해 보면 AND가 더 true가 되기 쉬워요? OR가 true가 더 되기 쉬워요? OR가 더 true가 되기 쉽죠. AND는 둘 다 true일 때만 true고 OR는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true잖아요. 근데 우리가 true가 나오려면 이게 그러니까 1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인계값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계값을 어떻게 보면은 그 육상으로 치면 허들 같은 거거든요. 허들을 넘어야만 그 다음으로 이제 1이 전기 신호가 1이 전달이 된다고요. 근데 OR라는 거는 true,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AND보다 이제 그 true가 되기 더 쉬워지니까 허들을 어떻게 되겠어요? 낮춰줘야 되겠죠? 허들을 낮춰줘야지 더 이게 뛰어넘기 쉬워져서 그 다음에 true가 되기 더 쉬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중치는 그대로 0.5, 0.5로 잡는데 그 인계값은 0.7에서 0.7이라는 허들을 0.2로 확 낮추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 2를 집어넣으면은 0.5, 0.5 곱하면은 해서 더해주면 1이니까 허들을 넘었죠. 이건 당연히 넘죠. 허들을 더 낮췄어요. 그러니까 0.7을 돌릴 때도 넘었는데 0.1일 때는 당연히 넘죠. 그 다음에가 이제 핵심인데 1에다 0.5 곱하고 0에다 0.5 곱한 다음에 두 개를 더했어요. 그럼 이제 0.5가 되겠죠. AND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허들이 높았어요. 0.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0.5는 이제 허들 0.7을 못 넘어요. 그래서 이제 신호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0이 나왔는데 허들을 우리가 0.7을 0.2로 낮췄기 때문에 허들을 넘었죠. 그래서 전기 신호가 전달이 돼서 이렇게 1로 전달이 됩니다. 입력 신호가 00일 때는 0.5, 0.5를 곱해주면 0이 나오니까 이 경우는 전기 신호 인계값을 0.2를 못 넘어서 뭐 이건 낮춰줘도 못 넘은 거죠. 낮춰줘도 값이 워낙 작기 때문에 못 넘어서 이제 0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낮출 때도 0.7을 뭐 그냥 마냥 낮추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0.2로 낮췄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0.2로 낮추면 만약 이 값이 그 경우는 어떻게 돼요? 0이 마이너스 0.2를 넘으니까 여기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낮춘다고 0.7로 낮춘다고 너무 낮추면 안 되고 적당한 선까지 낮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XOR 게이트를 보겠습니다. XOR 게이트. XOR 게이트는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아닌데 이게 XOR을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베타적 논리 합이라고 불러요. 베타적 논리 합. 그러니까 베타적일 때만 true가 되는 거예요. true, false 이렇게 베타적 서로 값이 진리값이 다를 때만 true, false, true, false, true, true 이렇게 논리값이 다를 때만 true가 되고 이게 논리값이 같을 때 true는 이제 false가 되고 false도 역시 false가 됩니다. 논리값이 같을 때는 false를 주고 다를 때는 true. 그래서 이름이 베타적 논리 합입니다. 역시 우리가 앞에서 한 약속대로 true는 1로 바꾸고 false는 0으로 바꾸면 이제 이런 테이블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퍼셉트론을 이용을 해서 XOR 게이트를 구현하라라는 질문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단층 퍼셉트론은 이 XOR 게이트를 구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인공지능 역사 아주 초창기에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좌절을 안겨줬던 사건인데 이거는 사실 앞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AND 게이트를 우리가 답을 그냥 알려줬잖아요. 0.5, 0.5, 0.7로 잡아보세요. 이게 방정식으로 하면 뭐예요? 그냥 인수분해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대입해 보세요. 대입해 보니까
만족을 하네요. 끝.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수학에서 보면 이렇게 푼 거는 푼 걸로 안 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0.5, 0.5, 0.7을 우리가 그냥 사실 체크를 한 거고, 어떻게 보면 방정식으로 치면 대입해서 진짜 만족하는지를 체크해 본 거고, 실제로 이걸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잡았냐라는 게 그 이해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이제 수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0.5, 0.5, 0.7을 잡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그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부등식의 영역 단원에 나오는 아주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런 부등식이 있고 이 부등식을 좌표평면 위에 도시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으면 맨 먼저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부등식을 생각하지 않고 부등호를 방정식으로 등호로 바꿔서 이런 방정식을 먼저 그려요. 그리고 만만한 점을 집어넣죠. 만만한 점이라면 계산하기 편한 점이에요. 보통 0,0을 만만한 점으로 잡죠. 0,0을 대입을 하면 0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만족을 하죠. 그래서 0,0이 위치한 이 영역이 바로 이 부등식에 해당하는 좌표평면상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엔드 게이트를 구현하라는 건데 이게 사실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문제예요. 부등식의 영역 문제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서 1이나 0 같은 경우는 개수가 아니라 변수예요. 뭐가 개수냐면 이 웨이트 0.5, 0.5 그리고 인계값 0.7이 이제 개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x, y를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x1, x2를 썼어요. 뭐 사실 별거 아니죠. 그냥 이름만 바꾼 거예요. x, y를 x1, x2로 바꾼 건데 우리가 이제 엔드 게이트를 구현할 때는 뭘 생각했냐면 요걸 생각했어요. 가중치 0.5, 0.5를 생각하고 인계값 0.7을 생각해서 언제 인계값을 넘느냐, 넘으면은 이제 그 true로 신호 전달이 되고 넘지 않으면 0으로 신호 전달이 이제 끊기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좌표평면상에 도시를 해보면 x1, x2 좌표계입니다. 먼저 이 부등호를 갖다가 등호로 바꿔서 방정식을 먼저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직선을 그릴 때 보통은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표준형도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림 그리기 제일 편한 형태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잖아요. a가 x절편이고 b가 y절편이니까 이걸 이제 그런 형태로 바꿔보죠. 일단 이렇게 쓰고 0.7을 좌변의 밑으로 넘겨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직선을 이제 그 좌표평면상의 그림으로 그리면 1.4, 1.4, x절편하고 y절편이죠. 그리고 두 점을 이렇게 이으면 돼요. 이으면 이제 이 방정식에 해당하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true는 어디 찍히냐? true는 1,1이잖아요. true는 이제 1,1이니까 어디 찍히냐면은 여기 찍혀요. 그리고 다른 조합들은 어디 찍히냐면 여기는 어디겠어요? 0,1이니까 폴스, true가 되겠죠. 여기는 폴스, 폴스, 여기는 true, false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0,0 제일 만만한 점을 집어넣으면 만족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빗금 이제 영역이 이 밑에 부분이 아니라 이 위에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영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홍색 점만 인계값을 넘어서 다시 말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서 신호 전달이 되고 나머지 세 점들은 신호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인계값을 0.7로 잡고 가중치를 0.5, 0.5로 잡은 기하학적인 모티베이션이 돼요. 우리는 이제 사실 답을 알고, 그러니까 책에 0.5, 0.5, 0.7로 잡았으니까 답을 알고 이제 체크하는 수준으로 했었는데 한번 그냥 맨 땅에서 한번 잡아볼게요. 맨 땅에서 잡아보면 x1, x2 좌표계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호 전달이 끊기기 원하는 지점으로 생각을 해보죠. 요 세 가지 점이에요. 여기가 0,1이니까 펄스, 트루, 펄스, 펄스, 트루, 펄스가 될 거예요. 우리가 신호 전달이 되기를 원하는 쪽은 어느 점이냐면 이 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등식 직선으로 이제 자르는 건데, 그 퍼셉트론으로 구현한다는 건 결국에는 직선으로 이 점들을 분리하는 문제예요.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자르냐? 자르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많죠. 자르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분리를 해내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엔드 게이트를 퍼셉트론으로 구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 또 잡아볼게요. 뭘로 잡아볼까요? 아주 가까이 안전하게 1.1로 잡아보고 1.1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직선을 그어서 이제 하늘색 지점과 분홍색 지점을 이제 분리를 해보죠.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x절편 써주고 y절편 써주고 이렇게 될 거예요. 제일 만만한 점을 집어넣어 보면 이제 0,0인데 0,0이면 이제 왼쪽이 만족을 안 하잖아요. 만족을 안 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냐면 밑에 부분이 아니라 이제 그 위에 부분을 나타내는 영역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나타내는 거는 요 영역이죠. 왜냐하면 0,0을 집어넣어 보면 만족을 안 하잖아요. 만족을 안 하니까 원점이 만족을 안 하니까 그 반대편이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중치하고 인계값을 뭘로 잡으면 되냐면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렇게 잡으면 돼요. 쉽죠? 사실 잡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잡아도 되지만 뭐 직선을 우리가 이렇게 비스듬히 잡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을 잡아가지고 대입을 하고 또는 부모를 또 넘겨도 돼요. 그 우변으로 넘겨도 되죠. 그래서 잡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엔드 게이트를 구현하는 기하학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은 난드 게이트를 볼게요. 난드 게이트는 앞에서 보면 전부 마이너스를 붙여줬잖아요. 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답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그림이 이제 그 퍼셉트론으로 엔드 게이트를 구현할 때 얻는 수학적인 내용인데요. 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이 부등식에다가 이 개수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7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을 곱해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두 부등식은 사실 동치기 때문에 나타내는 영역은 동일해요. 이 직선의 위쪽 파트에 해당이 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위쪽 파트가 아니라 아래쪽 파트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추루추루만 펄스가 나오고 나머지 조합들은 다 추가 나오기를 원해요. 부등식의 영역을 바꾸는 간단한 방법은, 그러니까 부등식의 해당하는 영역의 위치를 바꾸는 간단한 방법은 그 부등호 방향을 뒤집어 주면 돼요. 뒤집어 주면 요거죠. 요 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이 직선의 밑에 파트.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추루추루를 집어넣으면 요 부등식을 만족을 안 하니까 여기는 이제 해당이 안 되고 요 밑에 파트는 실제 0,0을 집어넣으면 만족하잖아요. 0은 마이너스 0.7보다 크니까 그래서 밑에 파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개수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7이 난드 게이트를 구현하는 조합이다. 웨이트와 웨이트와 이제 인계값이 된다는 거죠. 오어 게이트는 이제 모티베이션이 있었죠. 엔드 게이트는 가중치를 0.5, 0.5로 잡고 인계값을 0.7로 잡았어요. 근데 인계값이라는 게 육상으로 치면 허들 같은 거거든요. 근데 오어는 엔드보다 추루가 훨씬 되기 쉬워져야 되니까 그 허들을 0.7에서 0.2로 낮췄죠. 그거의 이제 정확한 이제 수학적인 이유는 사실 엔드 게이트에서 앞에서 했던 거랑 사실 동일한데 일단 부등식을 먼저 써보죠. 0.5, 0.5, 0.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좌표 평면상에 그려보면 역시 이 부등식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리기 쉬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꼴로 바꿔보면 0.5는 이제 2분의 1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0.2를 좌변의 분모로 내리면 0.4가 되겠죠. 2 곱하기 0.2에서
0.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0.4와 x절편 0.4, y절편 0.4를 찍고 그리고 두 점을 이렇게 선분으로 이어요. 그러면 true에 해당하는 점은 1,1이니까 여기죠. true에 해당하는 점은. 그리고 false에 해당하는 점은 여기에요. 근데 이제 달라져야 되는 지점이 end에서 5로 넘어갈 때 달라져야 되는 지점이 이 false, true하고 true, false죠. 그걸 이제 찍어보면 이 직선의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은 이제 이 직선의 이제 위쪽 파트에 해당하는데, 앞에서는 이제 직선이 이렇게 위에 있었잖아요. 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점을 1,1하고 나머지 3점으로 분리를 해냈는데, 이 직선을 밑으로 이렇게 내렸죠. 내려가지고 분리하는 점을 오른쪽 위에 하나하고 왼쪽 아래 점 3개가 아니라 오른쪽 위에 점 3개하고 왼쪽 아래 점 하나로 이렇게 분리를 해냈어요. 그리고 이 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은 이제 위쪽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영역이 바로 이 원하는 점 3개를 다 포함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XOR 게이트를 보겠는데, XOR 게이트는 여태까지 했던 방법이 안 먹혀요. 왜 안 먹히느냐? 이거 이제 기하적 증명이고, 그 기하적인 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서 뭐 AND나 OR나 NAND 이런 걸 이제 기하적으로 얻어내는 과정들을 이제 다 봤어요. 한번 볼게요. 왜 이게 안 먹히느냐? X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가 true가 되냐면은 이제 XOR이 우리말로 하면 베타적 논리합이죠. 그러니까 베타적이어야 돼요. 베타적일 때만 true가 돼요. 베타적이라는 얘기는 논리값이 서로 달라야 되거든요. 언제 true가 되냐면은 true, false하고 false, true만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false가 되느냐? 논리값이 같을 때 true, true하고 false, false. 이 하늘색 지점에서는 이제 그 false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층 퍼셉트론으로 XOR 게이트를 구현한다는 얘기는 여기 나오는 W1, W2와 세타를 잘 찾아서 이 하늘색 점과 분홍색 점을 분리를 해내야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분리를 해낼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이 분홍색 두 개를 포함하기 위해서 직선을 잘 이렇게 그어보면 어떻게 돼요? 뭐가 들어가? 여기 안에 요 하늘색 지점이 들어가죠. 안 되겠다. 그러면 좀 더 위로 올려볼까? 싶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두 개의 빨간색이 분홍색이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돼요? 뭐가 포함이 되면 왼쪽 아래 하늘색이 포함이 되죠.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직선으로는 이 하늘색 점과 분홍색 점을 분리를 해낼 수가 없어요. 이게 퍼셉트론으로 그 XOR 게이트를 구현할 수 없다라는 기하학적인 증명이고, 인공신경망 초창기에 이게 증명이 되고 나서 전문가들이 많이 좌절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 XOR 게이트를 구현하는 방법이 발견이 됐는데, 발견하는 방법은 이렇게 단층 퍼셉트론, 그러니까 층을 하나만 쌓는 게 아니라 층을 여러 개를 쌓으면은 XOR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었어요. 단층 퍼셉트론은 이제 층을 하나만 쌓는 건데, 다층 퍼셉트론은 말 그대로 층을 이제 여러 개를 쌓는 거예요. 단층 퍼셉트론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기하학적으로 뭘 증명할 수 있냐면 XOR 게이트를 구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층을 여러 개를 쌓으면 XOR 게이트를 구현할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 그림 보면은 뭐 전기공학과나 전자공학과에서 보는 이제 회로도 같죠? 이거 이제 기호인데, 이렇게 생기면 이제 AND 게이트라고 하고, NAND 게이트는 이 AND 게이트에다 이제 동그라미를 붙이는 방식으로 이제 표기를 할 거고요. OR 게이트는 이 직선을 이렇게 휘는 방식으로 해서 표기를 할게요. 이 세 가지를 이런 방식으로 조합을 하면 이제 XOR 게이트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사다리 타기 많이 해보셨나요? 한번 사다리 타기를 한번 해보죠.
true를 넣었어요. true를 넣었다는 얘기는 1, 2를 넣었다는 얘기죠. 사다리가 1이 이렇게 쭉 가고 사다리 타기를 하겠습니다. 1이 이렇게 가면 요게 난드거든요. true하고 true and를 하면 true인데 난드니까 not을 붙이니까 이제 true가 false로 바뀌어서 이제 0이 되겠죠. 또 이렇게 사다리 타기를 해가면 true가 이제 5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 true가 될 거예요. 사실 이렇게 쭉 사다리 타기를 해가면 요거는 and죠. false하고 true하고 and를 해보면 false가 될 거예요. 일단 요거는 첫 번째는 패스를 했어요. XOR 게이트. XOR은 이제 베타적 논리 합이니까 이게 진리값이 같으면 false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true를 넣으면 false가 나왔다. 다음에 이제 true, false를 넣어봅시다. true, false를 넣어보면은 true 이렇게 가고 false가 이렇게 가면 요건 난드죠. 그러니까 and를 하면 true하고 false를 and를 하면은 false인데 not을 하면 true로 바뀌겠죠. 또 이렇게 가면 true하고 false를 or를 하면은 true가 되겠죠. 이렇게 가면 true하고 true and를 하면은 true가 된다. 그래서 true하고 false 이렇게 베타적일 때는 true가 나왔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false true는 사실 이게 대칭적인 거기 때문에 뭐 똑같이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false를 넣으면 이렇게 가면 false하고 false를 and를 하면은 false인데 이게 동그라미가 붙었죠. 난드니까 not을 씌우면은 이제 다시 true로 바뀔 거예요. 또 이렇게 가면 false하고 false를 or를 하면은 false가 되겠죠. 이렇게 가면 true하고 false하고 and를 하면은 false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값이 같을 때 true일 때는 false가 나오고 false일 때도 역시 false가 나와요. 반면에 논리값이 서로 베타적일 때 true하고 false 또는 뭐 대칭적이니까 false true일 때는 역시 진리값이 true로 나와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그 XOR 게이트를 퍼셉트론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층으로는 안 되고 층을 더 쌓아야 되는 거죠.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2번 문제는 그냥 수업 시간을 충실히 이제 쫓아온 학생이면은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뭐 그러라고 낸 문제고요. 첫 번째 봅시다. 단층 퍼셉트론으로는 XOR 게이트를 구현할 수 없음을 기하학적으로 설명하시오. 답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좌표평면상에서 일단 점을 두 개를 찍고 1,1과 0,0을 찍고 뭐 그걸 동그라미로 그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또 다른 패밀리인 1,0과 0,1을 뭐 이건 X표로 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두 패밀리를 직선으로 분리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AND, NAND, OR 게이트를 조합한 다층 퍼셉트론으로 XOR 게이트를 구현하시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요 그림을 그리고 이제 사다리 타기를 하면 되죠. 사다리 타기를 하면 되는데 근데 요 기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뭐 전자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도 아니고 요 기호를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뭐 요거를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 안에다가 NAND 동그라미 그리고 OR 동그라미 그리고 AND 뭐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1번 문제는 뭐 이것도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가중치를 0.3, 0.5 인계값을 0.6으로 가지는 퍼셉트론을 생각하자. 이는 AND 게이트, NAND 게이트, OR 게이트 중 어느 것인지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어요. W1을 0.3, W2를 0.5, 인계값을 0.6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걸 부등식으로 쓰면 앞에다가 개수에다가 웨이트를 써주고 이게 0.6을 넘어야 되겠죠. 좌표평면상에 이제 도시를 해보면 이걸 이제 직선을 먼저 그려보죠. 직선을 부등호를 등호로 바꿔서 직선을 그려보면 0.6을 이제 좌변의 분모로 내리면 이거는 뭐냐 2분의 x1이고 더하기 분모로 내리면 1.2분의 x2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x절편은 2가 되고 y절편은 1.2가 되고 이 두 점을 직선으로 이렇게 이으면 되겠죠. 그러면 폴스는 여기 있을 거고 폴스 트루도 여기 있을 거고 트루 폴스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추루추루는 여기 있겠죠. 그러면 이 부등식이 어디를 나타내냐? 제일 만만한 점을 집어넣어요. 0, 0을 집어넣으면은 0이 0.6보다 작으니까 만족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위쪽 파트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구만 추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루추루만 추루가 나오고 나머지 조합들에 대해서는 폴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AND 게이트라는 얘기예요. 2번 문제 풀어볼게요. 2번 문제는 사실 1번, 2번 문제하고 동의를 하고요. 이거는 그냥 수업 시간을 충실히 따라오면 그냥 풀라고 내놓은 문제예요. 1번 문제 봅시다. 적절한 가중치 W1, W2와 인계값 세타를 잡아 퍼세트론을 이용하여 조건 명제 P면 Q다를 구현하시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그 퍼세트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건 명제 P면 Q다를 구현을 하라는 얘기죠. 먼저 고등학교 때 배운 조건 명제의 진리 테이블을 한번 써볼게요. PQ, P면 Q이다. true일 때는 true고, true, false일 때는 false고, 가정이 false면 무조건 true가 되죠. 사실 이 부분이 저도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게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애우죠. 근데 이걸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조건 명제를 이제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딸이 7살인데 이제 마트를 가면은 비싼 장난감 사달라고 이렇게 조르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제 가정을 내세워요. 여기 P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7살짜리 입장에서는 폴스에 가까운 그런 가정을 내세우죠. 구구단을 외우면 장난감을 사주겠다. 그러면 저는 아마 이 구구단을 못 외울 텐데, 그러면 저는 약속을 지킨 거거든요. 장난감을 안 사줘도. 근데 저희 딸이 만에 하나 이제 천재여가지고 구구단을 외웠다. 그런데도 안 사주면 저는 약속을 안 지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조건 명제를 이해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 명제를 퍼세트론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 좌표계를 그려볼게요. true가 나와야 되는 지점이 true하고 그리고 false가 가정이면 무조건 true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유일하게 false가 나오는 지점이 가정이 true인데 결론이 false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그대로 수행했는데 제가 이제 안 지킨 거죠. 그러면 이제 약속을 안 지킨 거고 이제 false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 분홍색 점과 이제 그 하늘색 점을 직선으로 분리를 해내는 게 결국에는 이 조건 명제를 퍼세트로 구현하는 거에 키포인트가 돼요. 분리를 해내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죠. 어떻게 분리를 해내냐면 이렇게 분리를 해내면 돼요. 물론 분리를 해내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이 직선을 갖다가 이렇게 안 잡고 좀 삐딱하게 잡아도 되죠. 그래서 사실 답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보기도 좋게 정중앙으로 0.5, y절편 마이너스 0.5 이렇게 잡아보죠. 그러면 이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x절편이 0.5, y절편이 마이너스 0.5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일단 이런 부등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되나? 를 해보면 만만한 점 0,0을 집어넣어보죠. 그럼 0,0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1을 못 넘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을 안 해요. 만족을 안 하죠. 그래서 이 0,0이 있는 그 영역이 아니라 그 반대편이 해당하는 영역. 근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파트가 아니죠. 하늘색은 폴스가 나오기를 원하고 분홍색이 속해 있는 영역이 true가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쓰는 방법은 앞에서 난데 봤다시피 n데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마이너스 1을 곱해줬잖아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줘 봅시다. 그러면 동치 명제가 마이너스 0.5분의 x1 플러스 0.5분의 x2 이렇게 돼요. 두 부등식은 사실 동치이기 때문에 나타내는 영역은 동일해요. 직선의 이제 아래쪽에 해당이 되죠. 아래쪽에 해당이 될 텐데 우리가 위쪽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게 부등식 영역 이제 반대로 뒤집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뭐냐면 그 부등호 방향을 뒤집어 주면 돼요. 부등호 방향을 뒤집어서 마이너스 0.5분의 x1 더하기 0.5분의 x2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졌으니까 해당하는 영역이 어디가 되냐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답은 그 가중치를 마이너스 0.5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 깔끔하게 쓰죠. 마이너스 2로 잡고 W2를 0.5분의 1, 2로 잡고
인기값 세타를 마이너스 1로 잡으면 돼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태까지 공부한 퍼셉트론을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걸 한번 볼게요. 이 책의 그 코드는 이 교재를 번역하신 계암메시님의 GitHub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챕터 2에는 이제 코드가 전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ANDGate.py, ORGate.py, NANDGate.py, XORGate.py 이렇게 총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ANDGate.py를 보시죠. 첫 줄을 보시면 import numpy as np라고 나와요. numpy라는 거는 이제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인데 수학용 라이브러리예요. 특히 그 텐서 계산에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인데 라이브러리라는 게 뭐냐? 이게 사실 파이썬은 이 깡통이에요. 사실 이거는 이 자체만으로는 사실 공학용 계산기만도 못해요. 이거 삼각함수 계산도 못하거든요. 예. 이게 이 파이썬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죠. 근데 그거 자기가 직접 짜야 돼요. 근데 짜지 않고 그 안에 기본 기능만으로 하려면은 사실 공학용 계산기만도 못해요. 왜 이렇게 그 기본 기능을 안 집어넣었냐? 사실 파이썬은 범용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인공신경망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파이썬 가지고 웹 크롤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웹 서비스 개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예를 들면 웹 서비스 개발을 하는데 뭐 선형대수를 뭐 심각하게 쓸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도 굳이 기본 기능에 안에 이런 뭐 선형대수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텐서 계산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메모리 용량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범용 언어는 굉장히 이렇게 최소한만 넣고, 그리고 물론 확장은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할 수 있어야 되죠. 직접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리고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남들이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 필요한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수학과 그리고 텐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numpy를 불러드릴 거고, 예를 들면 웹크롤링을 한다 이러면 beautiful soup을 불러드리고 이런 거예요. 이 numpy를 이제 import 불러와가지고 이제 np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np는 이제 약어예요. 이제 numpy 5자 치기가 이제 귀찮으니까 이제 짧게 np라고 이제 짤막하게 이렇게 붙이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 붙이기 나름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자기 이니셜로 붙일 수도 있어요. 이니셜로 붙일 수도 있는데, 이 코드라는 거는 사실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사람도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뿐만 아니라 미래에 나도 다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독특하게 짓지 마시고, numpy는 보통 다 np라고 약어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첫 줄이 보통 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numpy, import numpy as np라고.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뭐 다른 걸로 붙이지 마시고 그냥 남들이 다 쓰는 np라고 약어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첫 줄을 보시면은 def는 이제 definition이죠. definition,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수를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and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함수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함수하고는 다른데, 뭐 지금 당장은 그냥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이제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and라는 함수는 변수가 있는데 몇 개가 있겠어요. and를 하려면은 집어넣을 때 이제 그 2개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2개의 변수가 있어요. x1하고 x2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땡땡이라고 있어요. 땡땡. 땡땡은 내 말이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끊지 말라는 얘기. 계속 그 뒤에 나온다는 얘기죠. 당연하지, 지금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뒤에 얘기가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땡땡은 내 말이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이썬은 무조건 이 4칸을 떼야 돼요. 4칸을. 3칸 띄면 에러 납니다. 3칸 떼면 에러 나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제 뭐 스파이더를 쓰시나 이러면은 엔터를 치면 저절로 지가 이제 4칸을 알아서 떼어줘요. 그러니까 뭐 굳이 3칸 떼냐 4칸 떼냐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실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x는 np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numpy의 약어라고 했죠. numpy의 약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numpy죠. numpy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닷이 오른쪽에 붙어 있는데, 이 닷 어레이라고 있어요. 이 닷이라는 건 뭐냐? 닷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numpy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걸 지금 np라고 이제 약어로 부르기로 했죠. 이 안에 함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함수들이 굉장히 많고,
이 함수 중에서 우리가 뭘 불렀을 거냐면은 array라는 함수를 불러다 쓸 거예요. 이 함수들도 있지만 여기 막 서브 모듈들 같은 것도 있어요. 이 안에 또 함수들이 막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array라는 함수를 불러오냐면 그냥 array라고 쓰면은 파이썬이 못 알아먹어요. 이 array라는 함수가 어느 라이브러리에 속해 있다라는 거를 알려줘야지 파이썬이 그 라이브러리를 뒤져보고 그 함수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array라는 함수가 이제 numpy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다가 np 하고 .array, 그러니까 array 앞에 이 array라는 함수가 속해 있는 라이브러리, 지금 우리 이제 약어로 np라고 불렀죠. 그 np를 앞에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array가 어떤 역할을 하는 함수냐를 볼게요. x를 1,2라고 놓고 y를 3,4라고 놓을게요. x하고 y를 더하면 우리가 기대하기를 두 벡터 1,2하고 3,4를 더하면 이제 4,6이 나오길 바라죠. 근데 실제로 더해보면은 1, 2, 3, 4가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은 1,2하고 3,4라는 두 리스트를 이제 벡터 연산으로 더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이어 붙였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에는 x에다가 2를 곱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기를 1,2라는 벡터에다가 2배를 해주면 2,4가 나오기를 바라죠. 그런데 해보면은 1, 2, 1, 2. 그러니까 1,2라는 리스트를 카피해서 두 개 카피해서 이거를 이제 이어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10 이렇게 하면은 10개를 카피해서 쭉 이어 붙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수학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이어 붙이거나 아니면은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numpy가 이래서 필요한데 numpy를 불러드릴게요. numpy 약어로 np라고 부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x를 새롭게 놓기를 numpy에서 array라는 함수를 불러내서 x라고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rray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이 리스트를 갖다가 우리가 그 벡터 연산을 할 수 있게끔 벡터로 바꿔줘요. 그걸 이제 똑같이 변수 x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역시 y를 이렇게 볼게요. x 이러면 이제 이 리스트 앞에 뭐가 붙었냐면 array라는 게 붙었죠. 이건 이제 앞으로 이거를 그 벡터처럼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벡터처럼 연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y를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x랑 y를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왔어요. 1,2라는 벡터하고 3,4라는 벡터를 더하면 이제 4,6이 나오는 거죠. 역시 x에다 2배를 해주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카피해서 이어 붙이는 게 아니라 벡터 1,2에다가 2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x1, x2 이제 일단 리스트를 만들고 이제 x1하고 x2는 뭐가 들어가냐면 0 아니면 1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부 4개가 나오는 거죠. 조합을 생각을 해보면 1,1, 그러니까 true죠. 1,0, true, false, 0,1, false, true, 0,0, false, false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벡터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x라고 놓겠다는 얘기예요. 0.5, 0.5라는 벡터를 이제 w로 놓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w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AND 게이트를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 AND를 앞에서 했을 때 웨이트를 어떻게 놨냐면 0.5, 0.5로 놨는데 이거를 이제 벡터 형식으로 이제 묶어서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이제 b는 마이너스 0.7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세타, 스레드 홀드, 그러니까 임계값을 뭐라고 잡았냐면 0.7로 잡았는데 이 코드를 보면 마이너스 0.7로 됐죠. 그리고 세타를 안 쓰고 b라고 썼어요. 여기서 b는 바이어스의 첫 자를 뜻해요. 바이어스는 이제 우리말로 이제 편향이에요. 편향. 뭐가 이게 치우쳤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퍼펙트로 그 수식을 좀 이제 수정을 한 건데, 뭐 간단하게 수정을 한 거예요. 뭐 어떻게 수정을 했나 볼게요. 앞에 이제 웨이트를 입력 신호에다가 웨이트를 곱하죠. 이렇게. 그리고 언제 이게 임계값 세타를 넘느냐. 이제 요걸 넘으면은 이제 신호 전달 1로 신호 전달이 되는 거고 넘지 않으면 신호가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 세타를 좌변으로 넘길게요. 좌변으로 넘기고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세타를 우리가 b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이 b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편향, 영어로는 이제 바이어스의 첫자를 뜻해요.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말이
이렇게 되죠. 사실 이제 요수식이나 이제 똑같은 말인데, 그냥 세타를 썼냐, 마이너스 세타를 B로 치환을 해가지고 B로 썼냐, 이제 뭐 그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항을 왼쪽으로 넘긴 거, 그 차이밖에 안 나는 건데, 앞으로는 이제 요 수식을 안 쓰고, 이제 이 밑에 있는, 수식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어스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으로 치면은 이제 절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봅시다. 그래서, 세타가 0.7이었는데, 세타를 어떻게 했어요? 좌변으로 넘겼죠. 그리고, 그, 마이너스 세타를 우리가 비하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0.7이 되는 거예요. 0.7이 좌변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0.7이니까, 예. 그래서 이 TMP라고 났는데, 여기서 TMP는 아마 뭐, 템포럴리, 그러니까 잠시 임시로 놓겠다는 얘기죠. 템포럴리. 그다음에 W 스타 X라는 말이에요. W 스타 X. 그러니까 스타는 이제 뭐, 그 계산기에서도 보면 이제 곱하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우리가 다시, X가 2,2였고, Y가 3,4였는데, X하고 Y를 곱하면 3,8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 이제 이 두 벡터를 이제 곱했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좌표끼리 곱해요. 1,3하고 곱하면 3이고, 2하고, 두 번째 좌표, 2하고 4하고 곱하면 8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 벡터를 갖다가 스타, 이제 뭐 계산기에서 이제 곱하기 할 때 쓰는 그 스타를 해주면 좌표별로 다 이제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numpy sum이라는 얘기 나와요. 역시 이 numpy 아까 전에 이제 벤다이어그램 그랬어요. numpy 안에 array라는 게 있고 또 sum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이 numpy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우리가 약으로 놓기를 np라고 앞으로 부른다고 했는데 이 안에는 함수가 굉장히 많다. 우리가 첫 번째로 불러본 함수가 이제 array였고 이 안에 또 뭐가 있냐면 sum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sum은 뭐 말 그대로 이제 다 합치라는 얘기예요. 합치라는 얘기죠. 한번 합쳐봅시다. 그러면 numpy의 sum. 그러니까 역시 sum을 불러드릴 때는 앞에 np를 붙여줘야 돼요. numpy라는 말을 안 붙이면은 이제 그 컴퓨터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sum이라는 함수를 불러드리려면 이 sum이라는 함수가 속해 있는 그 numpy의 그 라이브러리 이름을 앞에 붙여주고 여기다 점이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x를 해주면 3이 나오죠. 왜 3이 나오느냐? x라는 벡터가 1,2잖아요. 이걸 좌표를 다 합치면 3이 나오죠. 이건 뭐가 나오겠어요? y라는 좌표가 3,4니까 좌표를 다 합치면 7이 나오겠죠. 한번 7이 나오는지 보면 이렇게 7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w하고 스타 x 곱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벡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sum이라는 건 그 벡터의 좌표들을 다 합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편향 b를 더해주라는 얘기죠. 이걸 이제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를 보면 가중치를 벡터로 묶어서 w라고 놨죠. x는 이제 입력 신호예요. x1, x2 이렇게 되는데 이제 조합이 1,1, 1,0, 0,1, 0,0 4개의 조합이 생기겠죠. w하고 x를 이제 스타 곱하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좌표별로 곱하라는 얘기야. 0.5 x1, 0.5 x2 이렇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numpy sum을 하면 그러면 이 좌표들을 모두 더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편향을 더해줘요. 편향을 우리가 뭐라고 놨냐면은 원래 임계값이 0.7이었는데 그 좌변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0.7 그걸 이제 그 b라고 새로 치환을 했죠. 그래서 0.5 x1 더하기 0.5 x2 마이너스 0.7 이게 템포러리 임시로 놓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if문이에요. if문 템프 값이 0보다 이거는 이제 작다고 요거는 이제 같다니까 작거나 같으면 템프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 값을 리턴하고 else 역시 이제 땡땡이 오죠. 땡땡은 앞에서도 함수에서도 나왔다시피 뭐예요? 내 말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if문도 마찬가지예요. if문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조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뭐 그 다음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땡땡이 붙습니다. 역시 앞에 이제 4칸 원래 데피니션 할 때 4칸 띄었고 그 다음에 또 4칸 띄어서 전부 8칸을 떼는데 이것도 역시 뭐 이렇게 뭐 5, 6, 7 이렇게 세지 마시고 저절로 이렇게 엔터 치면 스파이더가 알아서 뒤에 떼줍니다. 그 다음에 else 역시 땡땡이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템프 값이 0보다 크면 그러면 1을 리턴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뭐 등호는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이게 뭐 작거나 같다, 작다 뭐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등호는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할게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을 리턴하고 0보다 크면 1을 리턴하라는 얘기는 이제 뭐냐? 요 값이 이 템프 값이 0보다 크면 1을 리턴을 하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을 리턴을 하라는 얘기죠.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마이너스 0.7을 다시 우변으로 넘기면 0.5x1 더하기 0.5x2가 0.7보다 크면 그러면 1을 리턴을 하라는 얘기죠. 요거죠. 0.7보다 크면 1을 리턴하고 0.7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을 리턴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파이썬 코드로 옮긴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굉장히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그 뒷부분에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지금은 무시를 하시고 그 다음 거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이죠. 포문이라는 얘기는 이제 뺑뺑이를 돌리겠다는 얘기인데 XS 아마 이 XS는 이제 여러 개라는 의미, 그래서 여러 개라는 의미에서 뒤에 S를 붙인 것 같아요. XS가 요 리스트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차례차례 이 4개 값을 차례차례 이제 취하겠다는 얘기죠. 이 4개의 조합을 차례차례 취하는 거예요. 먼저 이 0,0을 취할 때는 을 봅시다. 그럼 XS가 지금 0,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브래킷하고 0, 브래킷하고 1을 하면은 이건 이제 그 좌표를 뜻해. 몇 번째 좌표냐를 뜻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브래킷일 때가 있고 뭐 이렇게 가로일 때가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뭘로 할까? 다시 X 1, 2, 5, 8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X에다가 이제 0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파이썬은 이제 항상 1, 2, 3, 4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항상 0, 1, 2, 3, 4 이렇게 0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0을 하면 0번째 좌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쓸 때는 첫 번째 좌표가 1이고 8은 네 번째 좌표잖아요. 근데 파이썬은 0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0번째 좌표가 1이고 8은 몇 번째 좌표겠어요? 0부터 출발하니까 세 번째 좌표예요. 이게 이제 사실 은근히 헷갈리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실 이 리스트를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0번째 좌표를 예를 들면 9로 치환을 하겠다라고 하면 X를 다시 보면 1258에서 9258, 그러니까 0번째 좌표가 이제 1이었는데 얘를 이제 9로 바꾸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브래킷 말고 이제 이렇게 가로가 있을 때가 있는데 이건 이제 리스트라고 안 부르고 튜플이라고 불러요. 1, 2, 5, 8. 이 경우에는 이거 이제 튜플이라고 부르는데 뭐 사실 거의 리스트랑 똑같은데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차이점은 딱 하나인데 에러 나죠. 이거는 그 엔트리들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엔트리들을 변경할 수가 없고 나머지는 사실 그 리스트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S가 이제 0을 취할 때는 이제 0번째 좌표는 0이죠. 0번째 좌표 0이죠. end에다가 00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end에다 00. 그러니까 이 함수에다 00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00을 집어넣으면 다시 말해서 false를 넣으라는 얘기예요. false를 넣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 앞에서 봤다시피 0이 나서 0.7을 못 넘죠. 0.7을 못 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편향을 우리가 이제 바꿔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0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7이잖아요. 그러니까 0을 못 넘죠. 0을 못 넘으니까 그 경우는 여기 if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을 리턴을 해라. 그래서 0이 리턴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프린트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y는 지금 현재 0이죠. 이 end에다가 00을 집어넣으면은 이 템프 값이 마이너스 0.7이 나오니까 요거에 해당이 돼가지고 이제 0을 리턴하게 돼요. 그래서 y는 값이 0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str은 이제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문자열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인데 1 더하기 2 하면 이제 3이 되잖아요. 근데 요 정수형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문자열로 바꿔요. 데이터 타입이 차이가 큰데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제 1과 2를 정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자에다가 이제 파이썬에서 덧셈을 하면 문자를 이어 붙이거든요. 그래서 1과 2를 이렇게 이어 붙여서 이제 1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나오기를 원하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줄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첫 번째 줄, 요건데, 0, 0을 집어넣으면 지금 y가 0이잖아요. y가 0이니까, y가 지금 0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하냐면, 요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xs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0,0이에요. 근데 여기 덧셈이잖아요. 덧셈인데, 이 덧셈을 하면은 이제 숫자 더하기를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이거를 이어 붙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어 붙이기를 원하면, 여기 나오는 0을 문자열로 바꿔주고, sx도 역시 0,0인데 얘를 문자열로 바꿔주고, 가운데 이제 이 화살표를 넣고 이제 문자열의 경우 이렇게 땡땡을 넣죠, 양쪽에. 그래가지고 두 개를 이 덧셈을 이렇게 넣어서 세 개를 더해주면, 그러면 이렇게 이어 붙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일 경우, 이제 포문이니까 이제 차례차례 이제 뺑뺑이를 돌릴 거 아니에요. 1,0. 1,0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은 이제 0번째 좌표는 1이고, 첫 번째 좌표는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y값이 뭐가 되느냐? 여기다가 1, 0을 집어넣으면 0.5 빼기 마이너스 0.7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요걸 만족을 해요. 그래서 역시 0이 리턴이 돼요. 0이 리턴이 되고, 요거에 해당이 될 거고, 요거는 1,0 이렇게 될 테고, 화살표 이렇게 이어 붙이고요. 그 다음에 0,1 집어넣고, 그 다음에 1,1 차례를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 1,1 다시 보면, 이 0번째 좌표는 1이고, 첫 번째 좌표는 1이니까, y 값은 뭐가 되냐면은, 1 집어넣으면은, 1 빼기 0.7이니까 0.4에서 0을 넘죠. 0을 넘으니까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이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요 스트링 y는 요거는 이제 1이 될 테고, 스트링 xs는 1,1이 되고, 그 가운데 화살표하고 이걸 이제 뭐 정수나 뭐 이런 거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덧셈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어 붙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드 게이트를 이제 그 파이썬으로 구현을 했어요. 다음은 난드 게이트를 볼게요. 앞에서 한 그 엔드 게이트 코드하고 뭐 사실 거의 똑같고, 뭐만 바꿨냐면은 그 숫자만 바꿨어요. 숫자만. 우리가 이제 엔드 게이트하고 난드 게이트의 차이점이 뭐였냐? 우리가 앞에 그 내용을 했을 때 보시면 이 부호를 다 이렇게 바꿔줬죠. 이 부호를 바꿔주는 거에 기하학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그 부등식이 만족하는 영역을 이제 뒤집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다 곱해졌죠. 엔드에선 0.5, 0.5, 0.7이었는데 앞에서 다 마이너스를 곱해져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7로 잡았어요. 그래서 앞에서 여기서 이제 0.5, 0.5로 엔드에선 잡았는데, 난드에선 이렇게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로 잡았죠. 그리고 엔드에서는 이제 인계값 세타가 0.7이었는데 우리가 이 편향으로 바꿔 생각을 했잖아요. 요 세타를 좌변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세타를 b로 치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0.7로 바뀌었죠. 원래 세타가 0.7이었는데 편향 바이어스 마이너스 0.7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게 부호가 바뀌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0.7이 아니라 0.7로 바뀌겠죠. 원래 세타는 마이너스 0.7이었는데 이제 그 좌변으로 넘겨서 0.7로 바뀌는 거예요. 동일하죠. 동일하고 이거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뒤집어지죠. 0001에서 1110.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져서 나옵니다. 오어 게이트도 역시 뭐 동일해요. 오어 게이트도 엔드 게이트랑 이게 비교를 했을 때 뭐가 차이점이었냐를 보면 허들을 낮췄잖아요. 추루가 되기 더 쉬워지라고 허들을 낮췄고,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직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 가중치는 0.5, 0.5 그대로 뒀는데 인계값을 0.7에서 0.2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허들을 낮췄죠. 그래서 엔드 게이트는 이제 편향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0.7이었는데 마이너스 0.2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가중치는 그대로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5원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추루면 추루가 나오고, 둘 다 폴스일 때만 폴스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이제 XOR 게이트를 보시면, XOR 게이트를 보실 것 같으면, XOR 게이트는 이제 앞에 거랑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달랐죠. 결국에 이제 점을 분리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추루하고 폴스. 요거는 이제 베타적이지 않으니까 폴스가 나와야 되고, 요거는 추루 폴스 추루니까 베타적이니까 이제 추루가 나와야 되는데, 이
동그라미 점과 세모점을 직선으로 분리를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도 이게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단층에서 이제 복층으로 넘어갔죠. 다층으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조합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합을 하면 NAND, OR, AND 이렇게 조합을 하면 XOR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앞에서 봤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NAND하고 OR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이게 NAND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맨 첫 줄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 파일을 불러보면 파일 이름이 AND 게이트 닷파이, NAND 게이트 닷파이, OR 게이트 닷파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일을 이게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파일을 불러서 여기서부터 예를 들면 이제 AND 게이트 닷파이라는 파일로부터 from로부터 import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뭘 불러오겠냐? 이 AND라는 함수를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를 짤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짜요. 그러니까 한 파일 안에 그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으면 이제 읽기도 힘들고 나중에 이제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다 쪼개요. 다 모듈화해서 쪼개가지고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다른 파일에서 이제 불러오는 식으로 이제 보통 짭니다.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해지시고 이런 스타일에. 그래서 앞에서 본 파일에서 이 AND를 불러오고 NAND에서 NAND 함수를 불러오고 OR 게이트 닷파이에서 OR 함수를 불러오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앞에 써줘야지 이걸 안 써주면은 또 에러 나죠. 왜냐면 모르니까 AND 이걸 안 써주면 AND라는 함수 자체를 파이썬이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ND라는 함수를 쓰겠다. 근데 얘는 어디를 참조하면 되느냐? AND 게이트 닷파이를 참조를 하면 얘다라는 거예요. 이 함수를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요 복층으로 다층으로 퍼센트로 쌓았을 때 보면 이제 NAND 5가 있었잖아요. NAND 5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력 신호에다가 처음에 NAND를 취해주고 그걸 S1이라고 놓고 OR을 취해주고 이걸 S2라고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1하고 S2가 뭐가 되냐면 요게 S1이 되고 요게 S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리턴한 S1하고 S2 값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에 AND를 취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AND를 취해줘서 그럼 이제 Y가 리턴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XY 함수에 이제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역시 포모니에 이제 뺑뺑이를 차례차례 돌리면 뭐 이건 앞에서 하고 이제 동일하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왔어요. 이게 베타적이지 않을 때 폴스일 때하고 추루일 때는 폴스가 나왔고 이렇게 베타적일 때는 추루 폴스 추루 이렇게 베타적일 때는 이제 추루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XOR 게이트의 구현이에요. 마지막으로 요걸 보죠. 요게 도대체 뭐냐? 얘가 좀 복잡하잖아요. 이게 잘 모르면 좀 실험을 해보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얘를 한번 지워보고 얘를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뭐가 길게 나오죠. 길게 나와요. 길게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이게 사실 뭐냐면 이게 AND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XOR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요거만 나왔는데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하죠. 왜 갑자기 앞에 요 파일을 건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불러온 파일에서 이제 복잡하게 긴 문장을 생략했더니 왜 그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그러면 요 코드를 보시면 요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사실 이 파일을 실행을 할 때는 사실 있으나 없으나 사실 상관이 없어요. 요게 있으나 아니면 없으나 어차피 이렇게 동일한 결과값이 나와요.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게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은 다른 파일들에서 이걸 불러올 때예요. AND를 이제 요 파일을 불러오면 우리가 원하는 건 요것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요것만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AND에다가 001011을 집어넣고서는 이제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요 AND 게이트 파일을 실행시킬 때만 우리가 원하는 거고 XOR 게이트를 실행을 할 때는 XOR 게이트 닷파이를 실행을 할 때는 화면에 요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딱 요 위에까지죠. 위에까지 AND의 요 정의까지만 필요한 거고 여기다 실제로 001011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출력이 되는가를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 if name main 요거는 뭐냐면 요 파일에서 실행을 할 때는 사실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데 다른 파일에서 요거를 불러올 때는 요 뒤에 부분은 실행이 안 돼요. 그냥 무시가 돼버리고 이 앞에 것만 의미가 있어요.
이상으로 이제 그 퍼셉트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논리 게이트를 파이썬으로 구현해 봤습니다.